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들으신 대로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제가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서울과 세종 지역의 2주택 이상 종부세는 최고 3.2%까지 인상했습니다. 정부는 또 과표 3억 원과 또 6억 원 구간을 신설해 과표 3억 원, 그러니까 시가 약 18억 정도 되는데요. 이 이하 구간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되 3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은 0.2에서 0.7%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투기지역 임대사업자 대출은 LTV 40% 적용되고요. 공급면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30만 호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또 맞춤형 규제를 원칙으로 부동산 대책을 세웠다고 밝혔고요. 갭 투자와 임대사업자 투기, 또 전세자금 대출로 인한 투기 등을 막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공급이 제한된 부동산의 특징과 최근 비정상적으로 오른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집값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니 국민들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이어집니다. 2018년 9월 13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정말 뜨거운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방금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됐는데요.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문도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김인만 부동산의 김인만 소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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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좀 봐주실래요? 이거 공부한 거? 지금 들어오기 직전까지 막 뉴스 보면서 펜으로 쓰고 공부하고 지금 두 전문가들도 공부하면서 오셨어요. 왜냐하면 원래 정보 발표가 있으면 엠바고라고 해서 그래도 좀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엔 정말 꽁꽁 숨기고 안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은 방송을 하면서 저희도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청취자분들의 양해를 좀 미리 구하고요. 두 분의 총평부터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교수님. 예, 발표가 됐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엠바고를 안 한 거니까 좀 센 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종부세 부분은 그렇게 뭐 예상보다 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네. 다만 이제 3억에서 6억 구간을 이제 신설한 게 하나 좀 차이점이 있고요. 그 부분도 뭐 이렇게 특이하다고 볼 수 없는 게 결국은 세금 조금 올린 거고 나머지 부분에서 뭐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추가 과세 이 부분 뭐 신설하고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종부세를 좀 강화하는 부분으로 넣었는데 사실 시장에서 볼 때 뭐 초강도라는 표현들로 제가 계속 들어왔는데 초강도는 전혀 아닌 것 같고 강도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시장에서 예측 가능한 선의 수준 내에도 미흡하는 수준으로밖에 좀 보이지 않고요. 다만 저 주택임대사업자 이번에 좀 그 편법으로 좀 대출하고 투자를 하는 형태를 좀 차단한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택임대사업자의 그 LTV를 많이 줄인 거 그리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그 처분 기한을 3년에서 2년을 줄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단어상으로 보면 간단한 것 같은데 실제 시장에서는 2주택자 가구수가 지금 200만 호가 되니까 주택수로만 400만 호가 시장에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시장의 변수를 작용할 수 있는 큰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뭐 애청자분들께서 들으실 때는 별로 뭐 뭔가 이러겠지만 막상 시장에서는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괜찮다 이렇게 좀 평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엠바고를 걸 정도로 그렇게 어마무시한 대책은 아니었다. 하지만 주택 임대사업자 부분이라든지 이제 몇 가지 시장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한 교수님께서 총평해 주셨습니다. 김인만 소장님. 네. 정부에서 초고강도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엠바고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심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대책이 나오길래 이렇게 엠바고도 주지 않고 초고강도는 도대체 어떤 대책일까? 작년에 파리 대책도 나름 초강도 대책이었는데 그 대책보다 더 강력하려면 도대체 어떤 내용이 나올까? 양도세율 한 80% 정도 나오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방송국 오면서 이제 저도 뉴스를 봤는데 초고강도는 어디 가고
그냥 세금만 거두려는 강도심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초고강도라는 거지. 네. 물론 세금을 많이 거둡니다. 종합부동산세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뭐 최고 3.2%까지 뭐 올린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은 또 생각을 합니다. 3.2%면 도대체 얼마나 될까? 네. 3.2%를 제대로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저도 솔직히 3.2% 잘 느낌이 안 오거든요. 굉장히 큰 돈은 맞는데, 그리고 여기서 또 정확히 봐야 될 게 3.2%는 최고 종합세율 구간이고요. 공시가격 94억 초과입니다. 공시가격이 94억 초과면 시세로는 한 120억, 130억 정도 되는데 네. 그 정도면 재벌 회장님이나 네. 아니면 아주 유명한 연예인 뭐 송중기, 송혜교 정도 돼야만 낼 수 있는 지배에 대한 구조인데 거기에 뭐 3.2% 올린다라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상징적인 효과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부자 과세 우리 이 정도까지 강력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뭐 쇼인 것 같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가장 많은 소득 구간에 해당되는 게 과세 표준이 뭐 6억 이하 또는 6억에서 12억 구간이거든요. 물론 이 부분도 많이 늘어납니다. 네. 3주택자 이상이고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이상이면 뭐 최고 1.3%가 늘어나니까 포인트로 0.5%포인트가 늘어나거든요. 막상 고지서를 받아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텐데 이 고지서도 내년 12월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하고 무섭게 느끼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역부족인 것 같고요. 네. 사람들이 집을 살 때에는 고민을 합니다. 나의 전 재산을 투자를 하는데 과연 얼마나 오를까? 이 정도 세금을 내면서까지 사람들이 그냥 사는 거 아니거든요. 충분히 고민을 하고 계산을 하는데 얼마나 더 오를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최근에 1년, 2년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정도 세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내는 것보다 자고 네. 일어나면 집값 1억, 2억 오르니까 지금의 이게 나오는 막연한 세금보다는 사람들은 불안감에 집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뭔가 내용이 담겨야 되는데 계속 규제, 세금 규제만 나오고 있고 그거조차도 공감이 잘 안 된다는 네. 게 저는 가장 문제인 것 같고요. 이게 또 공급 확대 대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게 뭐 신창원 의원이 이게 유출을 하면서 네. 포함시키니 안 시키니 말이 많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뭔가 좀 새롭고 좀 대단한 내용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게 8.2 대책보다도 약한 것 같고요. 이게 뭐 얼마 전에 나온 뭐 8.27 대책의 네. 연장선에 뭐 정부 관계자나 뭐 청와대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그냥 종합해서 잘 정리한 네. 보고자료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 집값을 잡으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은 힘들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두 분 다 초고강도를 기대했는데 아니라고 한 거 보니까 두 분은 그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을 소유하고 계시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갖고 계세요? 예, 전혀 아닙니다. 갖고 계신다고요? 네, 저는 임대사업자를 또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갑작스러운 고백을 이렇게 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당황스럽네요. 조사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할 수는 없죠. 그러면 잘 됐네요. 그러면은 이번 정책에 해당이 되십니까? 그렇죠. 해당이 되죠. 그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사실 다주택자 저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 한 지 벌써 15년 차입니다. 네, 그래서 네. 정부가 원하는 아주 모범적인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네.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임대료도 거의 안 올리고 있습니다. 뭐 네네. 5%씩 인상하는 게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있지만은 네네. 뭐 믿거나 말거나 하여간 저는 이제 뭐 저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임차하신 분들한테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거든요. 네네. 심하게 얘기하면 제가 배 한 박스를 매년 보내드립니다. 왜냐하면 매년 그분들이 열심히 벌으신 소득을 저한테 이렇게 할애해 주시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뭐 방송에서 적절한지 모르지만 조금 집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세금을 좀 내고 싶다라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네. 역으로 좀 청와대 고위층 분들의 청와대 부속실 70분이 계시잖아요. 70분 정도 계신데 40%가 다주택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고위층 15분으로 가면은 8명 거의 뭐 55%입니다. 과반수가 다주택자인데 그분들의 다주택자
그 양상이 저 같은 스타일인지 아니면 강남에 한두 개 찍어놓고 자기들이 법 만들고 자기들이 치고 이런 거 아닌지를 의심할 정도로 지금의 어떤 이 패턴을 보면 고강도 그러면서 오늘도 공정시장 가액 비율 폐지 안 했거든요. 네. 그냥 공시가격 올리면 세금 많이 내면 되는데 이런 걸 보면 좀 앞뒤는 좀 안 맞지만 결론적으로 올 때 건전한 임대사업자들은 정부의 정책을 좋은 걸 기다리고 있지만 불건전한 임대사업자라고 좀 표현하겠습니다. 그분들에서 볼 때 이것들이 엉키면서 이게 초고강도라는 게 고강도도 아니고 강도도 없고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네. 좀 개인적으로 실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은 지금 임대사업도 하고 계시고 다주택자신데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거죠. 건강하게 버셔서 소득을 버셔서 하신 거니까요. 네네. 근데 그런 분들이 보기에도 이게 그렇게 고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평가를 해 주신 거예요. 네네. 네. 어떻게 임대사업도 안 하시고 다주택자도 아니신 우리 네. 김인만 소장님은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교수님이 어느 집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세입자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회동 한 박스 준다니까. 정부에서 원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굉장히 좋은 임대인인데요. 예. 네. 여러 가지 지금 생각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종부세 대상도 되고 하지만 사실은 세금 내기 아깝습니다. 그래서 아까워서 많이 올리면 사실은 그게 사람들 저도 많이 올리는 거 싫은데 네.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든지 전체적인 국가적 경제를 봤을 때는 사실은 부동산 안정이 돼야 되는 것이 네. 맞고요. 여러 네. 가지 사회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빨리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나오는 대책을 보면 과연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을까? 과열이 되면 뭐 추가 대책을 내겠다고 김동연 부총리께서도 또 발표했는데 그렇게 추가 대책이 있으면 지금 잘 정리해서 한 번에 좀 잘 해야 되는데 지금 내고 또 추가 대책이 또 나오면 국민들은 필요합니다. 무슨 대책이 또 나오나. 못 느끼겠습니다.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저도 작년부터 대책이 한 10번 이상 나온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대책이 또 나왔는지 네. 공감할 수도 없고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일단 좀 범위를 좁혀서 종부세 이야기하면요. 물론 두 분의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참여정부보다도 높아진 거잖아요. 그래도 영향이 없을까요? 일단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초고가 주택이나 좀 고위 구간에 해당하는 분들은 네. 사실 뭐 없는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없는데 그분들은 사실 조금 부담 느낄 겁니다. 실제로 이거 안 내려고 어제 그제 제가 서초구청에 가봤습니다. 서초구청에 제가 태어나서 그건 처음 봤는데요. 구청에 6시간 지났는데 줄이 서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줄인가 무슨 뭐 전쟁 때도 아니고 그 임대사업자 등록하려고 줄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사진 찍어서 어느 언론사에 보내드렸는데 6시가 끝났는데 공무원이 근무가 끝났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력히 얘기하는 근로시간 준수를 넘어서 가지고 그 30분을 다 처리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줄 서 있나를 물어봤어요. 제가 나중에. 오신 분들 접수증을 이제 우리가 구청에 가면 이렇게 번호표 받지 않습니까? 번호표를 6시 전에 받았기 때문에 처리해 준다라는 명분 아래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분들이 왜 이렇게 막 달려들었을까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임대사업자 뭐 축소 이걸 가지고 달려붙었는데 그러면 그 의도가 분명하지 않고 조금 투기성을 가진 분들이 뒤늦게 이제 달라붙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정부가 뭐라 그럴까요? 좀 너무 급하게 가다 보니까 이런 미스들이 계속 나오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윗사람들은 조금 타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담 느끼니까 벌써 구청에 가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거고 다만 이제 하위 구간에 있는 분들은 조금 오르긴 올랐지만 사실 뭐 내보셔서 알겠지만 크게 이렇게 부담 느낄 정도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세수가 조금 느는 정도인데 네. 결국은 고강도는 아니었다는 건 뭐 결론적으로 똑같은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보다는 세금을 많이 내는 건 맞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에 비해서 그 뭐 세금이 그렇게 좌우할 그렇죠. 정도로 크지 않다라는 말씀이시고 우리 교수님의 말에 제가 소장님께 좀 여쭤보면은요. 이제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투기해서 집 여러 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집을 내놓고 그게 공급으로 이어지고 이게 정부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좀 먹히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원하는 아닐 수도 있는데요. 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뭐 철저한 계산, 이익 위주로 움직이는데 네. 일단 참여정부 때보다 과연 고강도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 참여정부 때는 부부 합산이었어요. 네. 부부가 합산해서 계산을 하는데 그게 위헌 판결이 나면서 인별 부부 각각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세율을 올렸지만 과연 참여정부 시절보다도 더 고강도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부부 합산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체감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그 정도는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고민되는 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줄을 섰습니다. 이미 언지를 줬죠. 국토부 네. 장관께서 8월 말에 이미 맞아요. 그랬었죠.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미 엠바고 아닌 엠바고를 줬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5배 이상 급증하고요. 맞습니다. 줄을 섰는데 네. 이미 빠져나갈 사람들은 대부분 빠져나갔고요. 뒤늦게 또 줄을 섰고 이번 대책 내용을 보면 신규 취득 임대주택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네. 양도세 중과라든지 뭐 종부세 과세가 되는데 기존에 이미 다 했던 사람들, 발 빠른 사람들은 혜택을 다 보는 거고 이제 와서 뒤늦게 열심히 세금을 내려고 하다가 지금이라도 등록을 할까라는 사람들만 또 피해를 보지 않을까 싶고 저는 좀 약간 안타까운 게 분명히 작년 12월에 정부에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이 나왔거든요. 그랬죠.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투명 과세도 있고요. 서민 주거 안정도 있고요. 정부가 원하는 뭐 집을 내놔라. 집주인들이 부담스러우면 집을 내놓고 매물이 늘어나면 거래량 또 늘어나면서 집값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정부가 바라는 방향인데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다주택자가 부담스럽다. 네. 라고 하면 지방집을 팔고 똘똘한 서울집을 가지고 가자라고 이제 똘똘한 한 채가 트렌드가 되는데 사실은 서울 강남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굳이 투자 측면에서 보면 그 비싼 집을 20억, 30억짜리 아파트를 여러 채 가져서 뭐 하겠습니까? 네. 내가 살 집 하나, 투자용으로 재건축 하나, 나머지는 뭐 땅을 사도 되고요. 빌딩을 사도 되고요. 자산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다주택자라면 오히려 소형 아파트들을 많이 투자하는데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종부세 대상이라든지 규제 대상에 들어간 점은 굉장히 아쉽고 정부 관계자들 를 보면 다주택자도 많고요. 강남에 집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 뉴스에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정성이 느껴지려면 얼마 전에도 이게 청와대 장하성 수석께서 강남에 뭐 내가 살고 있는데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 네. 뭐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 발언이 진정성이 되려면 서울 집을 팔고 내가 남양주로 이사 갔는데 서울이 별거 없어서 나도 갔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너무 강남에 집착하지 마라. 뭐 이렇게 발언이 돼야 되는데 네. 뭐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도 작년에 팔긴 팔았는데 동생한테 팔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잃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 대책 내용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좋은 비싼 동네에 살고 비싼 집을 갖는 게 죄도 아니고요. 국민들이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내놓는 정책이 지금 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소장님이 지적하신 게 정책적 모순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대소득자 등록해서 떳떳하게 돈 벌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또 조이니까 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 임대소득자로서 이 부분은. 그건 네. 정확히 지적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제 너무 급하게 가다 보니까 미스매치가 일어난 거죠. 임대사업자 하실 분들은 하고 시장이 이제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를 같이 묶었어요. 네. 매물 잠김 현상이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4월 달에 발표하고 나서 5월, 6월, 7월 다 조용했거든요. 네. 중간에 박원순 시장께서 자꾸 뭐 드라마에 그거 있잖아요. 뭐 김비서가 왜 이럴까. 그러니까 저는 박원순 시장이 왜 이럴까 그럴까요? 도대체 왜 뻘짓을 하시나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 잘 잡아가고 이제 국민이 좀 안정되고 하던 전세 가격은 또 안정됐잖아요. 이번 정부 수사님이나 저나 좀 비판하고 있는데 하나 잘한 건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일단 안정됐어요. 거기서 나타나는데 잘 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상하게 그걸 던진 바람에 뒷복저가 됐고 요번에 뭐 카페 이런 뭐 카페직이 입건된 것처럼 그 시장 교란 세력이 가세하고 그러니까 물건이 몇 개 없으니까 매점 매석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 플레이가 일어나다 보니까 정부에서 아차했던 거죠. 지금 임대사업자 이게 매물 장비 현상으로 됐구나. 조합원지 양도 금지를 거니까 재건축 재개발 대상도 매물이 안 나오고 네. 여러 가지로 나올 물건이 없는데 공급 대책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투기꾼들이나 좋게 얘기하면 투기꾼,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꾼이구나. 그분들이 교란하기 좋은 상황을 만든 거죠. 네. 네이버 매물에 한 단지 뭐 500세대 우리 거래량을 따지면 6%면 20개면 되거든요. 5%? 네네. 20개 15개 사고 나서 나머지 3개를 1억 더 주고 1억 더 주고 1억 더 주고 3일만 딱 하면 집값이 5억짜리가 8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건이 없잖아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그렇죠. 9억 올리면 네이버 매물이 9억이면 가만히 5억이 살던 사람 요즘 주위에서 그러잖아요. 내 집이 갑자기 3억 올랐어 한 달 새 미치겠어. 그러게요. 불안해하세요. 너무 올라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미스매치가 일어나니까 정부에서 지금 제가 좀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임대사업자 그 미스매치가 축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돼가지고
뒤늦게 한 게 실수죠.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종합적으로 천천히 이런 걸 해서 한 방에 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벌써 8번째인가요? 9번째. 지금 뭐 이것도 헷갈리더라고요. 기자님들이 저한테 9번째라 그래가지고 제가 8번째 이러고 그러는데 네. 이 자체가 좀 슬픈 일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정책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화가 나다 보니까 말이 좀 꼬이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여간 네. 썩 마음에 안 들고 임대사업자 대책이 늦었지만 그래도 나온 게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집값이 아까 미친 집값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네. 지금 여러 번 욕이 아니고요. 지금 아주 통용되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뭐 여러 차례 지금 발등에 불을 끄기 위해서 지금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오늘 정부에서 아주 막 발표한 내용입니다. 주택시장 안정 방안에 대한 내용 지금 한문도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또 김인만 부동산의 김인만 소장과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청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책 선물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요리하는 CEO 박미란 고수의 가정 간편식 응용 요리책을, 건조한 피부 톡 쏘는 탄산으로 아픈 만큼 아름다워지는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까지 퀴즈를 맞추시고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하여 선물을 마구마구 보내드립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발표된 부동산 대책 관련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생생 퀴즈 빠질 수 없죠. 지금 한문도 교수님과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 이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가 오늘의 퀴즈인데요. 두 분은 별거 없었다 라고 말씀 주셨어요. 1번 종부세, 2번 전기세. 1번 종부세, 2번 전기세. 2번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더 많죠. 저도 그렇고요. 1번보다는요. 정답 보내시면서요. 여러분들 이거 관련된 내용 오늘 정부의 대책들 함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경제를 알지 못하는 김혜민 PD가 진행하는 경제 전문 프로그램을 듣고 계십니다. 자, 지금 흐르는 곡 범죄와의 전쟁 OST죠. 장기하와 얼굴들이 부른 풍문으로 들었는데 범죄와의 전쟁이 아니라 집값과의 전쟁을 정부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풍문으로만 들었던 부동산 대책 뭐 뚜껑 열어보니 별거 아니다 두 분 말씀하시고 계세요.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한 이 부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많은 부분들이 좀 관심 가지실 것 같아서요. 내용을 먼저 김인만 소장님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실거주 2년 이상에서 3년 2년에서 3년으로 네. 바뀌었고요. 고가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도 강화됐습니다. 이게 1주택자면 비과세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9억까지만 비과세고요.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이제 과세가 되는데 네. 이제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최장 10년 이상 보유하면 80%까지 공제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2년 거주에 한해서 80% 해주겠다. 이제 거주 요건이 들어간 부분이고요. 또 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인 2주택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부가 기존에 이제 다주택자들 규제를 많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보면 이제 고가 1주택자까지 손을 네. 대는 거로 봐서 이제 굉장한 조바심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대책 내용을 보면 이제 일관성동 잃어버리는 것 같고요. 뭐 1주택자도 규제하고 뭐 종부세도 인상안이 나왔는데 또 인상안이 또 나오고 네. 지금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사실 집값이 왜 오르느냐. 이 속을 보면 이제 인간이 남들보다 잘 살고 싶은 탐욕과 남들보다 떨어지면 불안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이제 본능이거든요. 그런 네. 본능인데 이제 최근에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들이 막 들린단 말이에요. 나는 1억이 올랐다, 2억이 올랐다. 그러면서 세금을 좀 내더라도 나는 집을 사야겠다 해서 뒤늦게 지금 실수요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오직 권력, 규제만으로 지금 규제를 하겠다는 집값을 잡겠다는 건데 사실 쉽지가 않은 게 시간은 필요합니다. 분명히 집값은 안정이 되는데 지금 당장 이렇게 빨리 안정이 안 되는 게 문제고요. 사실 심리란 건 꺾이기 마련이거든요. 네. 사실 뭐 로미오와 줄리엣도 이게 줄리엣이 자살을 했잖아요. 그게 가만 내버려뒀으면 자기들은 사랑해서 좋아 죽겠는데 네. 양가 집안이 반대한단 말이에요. 하지 마라 그러니까 더 하고 싶고 막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데 사실 가만 내버려두면 2년 지나면 아마 줄리엣도 다른 남자 만날 것이고 네. 뭐 로미오가 바람을 피든 어떻게 되는데 지금 정부는 너무 마음이 급해서 꼭 참여정부 시절에 전쟁과 그 투기와의 전쟁에서 실패한 그 데자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너무 조급증을 내면서 너무 빨리빨리 집값을 잡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정책이 오히려 더 부작용이 나와서 이제는 1주택자들도 뭐 규제한다라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일관성이 없지 않나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동연 부총리는 오늘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또 맞춤형 규제라고 했고 실수요자는 철저하게 보호하겠다 했고 1주택자도 뭐 저희 같은 그런 서민들이 아니라 시가 뭐 13억, 뭐 14억, 뭐 이렇게 넘는 아파트 가진 고가 주택자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고가 주택을 가지면 실수요자가 아닌가요? 그렇죠. 돈이 많으면은 뭐 투기고 돈이 작으면 실수요다. 아니 그리고 라는 논리는 맞지 않는. 아파트 하나 샀는데 그렇게 오른 분들도 계시니까요. 있고 오히려 소형 아파트를 여러 채 사신 분들이 오히려 더 투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우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된 거요. 네, 뭐 일단 비판적인 부분은 소장님 다 말씀 주셨고 저는 좀 칭찬 좀 하겠습니다. 네, 이번 네. 정부가 원나라 야단을 맞으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전세가는 비교적 안정돼서 미친 전세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미친 집값이 등장을 했고 그 부분을 조금 봐줘야 될 것 같고 애는 쓰고 있다. 애는 쓰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청와대 그쪽에서 자기들 뒷주머니를 생각해서 그런지 자꾸 미스매치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게 좀 슬픈 일이고요. 네. 다만 요번에 발표한 것 중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처분하는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였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시장에 공급 물량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2년으로 줄니까. 네. 이 부분은 좀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다고 좀 봐지고요. 소장님 말씀대로 그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쬐이는 거는 모양새가 명분은 가졌지만 모양새가 이 국민을 볼모로 해서 집값을 볼모로 해서 세금을 더 거두는 그런 모습이 너무 잘 보이니까 정부가 좀 연기를 하려면 좀 더 연습을 하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서 네. 국민들이 지금 스마트하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칭찬할 건 조금 해주고 잘못된 건 뭐 이 방송을 정부 관계자가 듣는다라면 메모했다가 좀 다시 한번 저녁 때 잘 상의하셔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칭찬은 그 뒤엔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 그냥 하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연기를 더 잘했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아니 근데 제가 그 말이 맞다면 제가 속은 게 아까도 얘기 드렸잖아요. 저는 1주택자인데 제가 이제 그런 고가 아파트가 없는 사람이니까 뭐 그 정도면 좀 제한을 해도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는데 네. 소장님하고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1주택자는 정말 실수요자인데 실수요자까지 지금 제한들이 들어가니까 일관성이 없다라는 지적이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건 전세예요. 또 어떻게 해요? 이 전세 거주자분들에 대한 내용도 있었어요. 일단은 2주택자 이상의 그러니까 전세 대책, 전세 자금을 1주택자 때는 대출을 해주고 2주택자부터는 안 해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전세 대출을 저도 이제 좀 칭찬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잘못하면 또 불려가지 않을까 싶어서 칭찬을 해주자면 저는 전세에 대한 규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못하면 아니 서민이 사는 전세를 규제하는 게 왜 바람직하냐라고 하겠지만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게 전세자금 대출 자체는 이게 없어져야 될 제도고요. 처음부터 시행이 되지 말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니까 MB정부 때 했죠. 해주니까 집주인들은 전세를 마음대로 올리고요. 세입자는 부담 없이 저리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집주인을 주면 되니까
전세금 인상에 대해서 이게 벽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게 좀 나쁜 말일 수도 있지만 돈이 부족하면 월세를 살아야 되고요. 뭐 아파트 가기 힘들면 뭐 빌라에 사는 게 자본주의 사회인데 대출이 나오니까 저리에 많은 대출이 나오니까 굳이 수준이 그렇게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수준을 오버해서 이렇게 가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집주인들도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싶으니까요. 그러니까 집주인들도 쉽게 올리거든요. 전세금 1억 올려 그러면 예전 같으면 못 올린단 말이에요. 세입자가 못 올리면 사실 집주인도 세입자 사정이 뻔한데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근데 대출 받으면 되잖아. 세입자도 그래 월세보다는 대출이 나오니까 해서 이게 사실 가계부채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게 되고요. 그때 올라간 전세금이 결국에는 지금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린 효과도 그랬군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전세가 안정이라고 하지만 제가 걱정되는 건 지금 매매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매매 시장이 또 이제 좀 안정을 찾으면 결국에는 실수요자들은 또 전세로 가면서 또 전세 가격이 또 따라 올라간다는 데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전세자금 대출은 규제해야 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전세자금 대출 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그걸 지금 손대려다 보니까 잘못됐지만 지금 손대려다 보니까 이제 후유증이 많은데 저는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거는 맞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저는 전세 제도 자체가 아예 이번 기회에 완전히 좀 바뀌어서 외국처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파트가 투기 대상이 된 데는 전세 제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전세가 있으니까 10억 원 아파트를 전세금 5억에 내 돈 5억만 있으면 집을 사는 것이거든요. 대출 조금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근데 전세가 아니라 외국처럼 렌트 월세라면 강남 아파트 25억, 30억 집을 누가 자기 돈 다 받아서 집을 삽니까? 집을 사려고 하면 자기 돈이나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규제하게 되면 사고 싶어도 못 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갭 투자라고 하죠. 그래서 네. 이렇게 아파트가 투기 대상이 됐기 때문에 뭐 예전에는 이제 뭐 서민 주거 안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이제는 진지하게 전세 제도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세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하겠다는 건 결국은 이 전세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인 거잖아요, 교수님. 예, 그렇죠? 예. 결국은 투기를 막겠다. 네, 저는 뭐 소장님 말씀한 대로 적극 동의하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MB 정부 때 던졌을 때 뭐 편하게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분들끼리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항상 공인중개사분들끼리 모이셔가지고 야 지금 6억인데 매매가가 전세자금을 80% 90%까지 해주니 그냥 10억에 넣고 8억을 땡기면 집을 살 수 있니? 이건 뭐 통상적으로 얘기가 바로 출발된 거예요. 맞죠. 대한민국 국민이 뭐 똑똑하잖아요. 공인중개사분들은 또 집을 다루시니까 얼마나 빨리 움직이세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게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집값 올리는 기폭제가 된 거죠. 시장에서 뭐 지표상으로 안 나타나지만 자연스럽게 올라간 것이고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뭐 정부가 1주택자까지만 하고 2주택자는 뭐 제어하겠다 그러는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무주택자만 전세자금 대출이 된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그러면은 1주택자인데 뭐 이사로 인해서 잠시 어딜 가게 됐어요. 처분 기한은 2년 3년이 있으니까 그걸 처분 안 하고 매도를 내놓았다는 증명을 하면 그럼 자기는 전세자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잖아요. 그럼 그 집은 매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형태는 어떠냐면 조금 투자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예를 들어서 지금 가정합니다. 무주택자만 전세자금 대출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네. 지금 전세자금으로 올려붙이던 매매가격 상방 압력이 확 줄어버리게 되죠. 심하게 얘기하면 전세자금 대출이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럼 2년 뒤에 다들 하실 때 전세자금 대출 버틸 수 있나요? 그럼 전세가 어떻게 돼요? 다 같이 내려가죠. 다 같이 내려가면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매매가가 다 같이 내려가죠. 그렇겠죠. 여기서 문제는 국가 경제에 급격하게 어떤 시장의 변화가 오면 경착륙이라든지 다른 경제에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누가 봐도 전세자금 대출 다 같이 안 받으면 다 같이 집값 내려가고 다 같이 전세가 내려가면 그다음에 버는 돈은 다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고 네. 은행 빚으로 나갈 일이 없잖아요.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가? 지금 은행들이 50% 이상이 다 우리나라 은행의 100%가 다 외국 은행이 대주잖아요. 번 돈이 다 외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걸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면 전세자금 대출 무주택 서민만 빼고는 없애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힘들어도 가다 보면 2, 3년 뒤에는 따뜻한 세상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이거 이렇게 표현이 적절하지는 그냥 깔짝깔짝 하지 말고 확실하게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전문가들 네. 모아놓고
뭐 한 100일을 토론하더라도 답을 내는 게 낫지. 이렇게 70분이서 모이셔가지고 데이터만 받아가지고 던지다 보니까 계속 미스매치 나는 것 같아요. 전세자금 대출 좋지만 조금 더 세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 70분 중에 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못 봤는데 시장 관련된 분들도 계셨나요? 혹시 보셨어요? 시장이요? 네. 그러니까 뭐 부동산 중개업자들이든지 그 70분 참여자 그 정책을 논의하는 분들 중에요. 네. 계셨어요? 아무튼 교수님은 안 계셨죠? 아, 네. 뭐 소장님도 안 계셨죠? 생각하시고, 예. 제가 거기 있었으면 여기 안 나왔겠죠. 어머 무슨 말씀을 거기 계셨어도 여기 나오셔야죠. 그건 물어보시는 건 결례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모 국회의원이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했다가 뭐 난리 난 것처럼 조선시대 같으면 그 차명 대상 아니에요, 솔직히? 맞습니다. 그거 그런 부분에서 저희한테 여쭈시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갔다 와도 얘기 못 하죠. 그렇죠. 기밀사입니다. 국가 기밀사. 지금 문자로요. 교수님 이야기 시원시원하다고 저요?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분발하셔야겠어요. 더 시원시원하게. 아니 우리 소장님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하시는데. 여기서 더 시원하면 그러니까요. 추워집니다. 제가 무서워요. 그리고는 부탁드릴게요. 지금 문자로 여러분들이 많이 의견 주고 계세요. 뭐 고위 관료들 강남권 집 일단 팔아라. 그렇죠. 아니 이게 여러분들 나쁜 건 아니에요. 강남에 집 있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나쁘다고 이렇게 몰아가는 건 아니에요. 정치인이라면 솔선수범 하셔야죠. 자기는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 그렇죠. 파리 대책 발표할 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요. 더 이상 집 사지 마라. 정부 믿고 사지 마라고 했는데 집값은 폭등했고 자기 집은 동생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를 하고 실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원혜영 의원이 저희 인터뷰 왔을 때 원혜영 의원이 전세금을 못 구해서 본인이 은행에 대출을 받은 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인데도 내가 못 구하는데 어떻게 일반 서민들이 하겠냐. 그래서 이제 관련된 법안들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믿으세요? 말도 안 되는 시추행. 국회의원이니까 안 나오는 거 아닐까요? 저는 원혜영 의원님의 말은 믿습니다. 네, 저는 믿습니다. 그때 진정성이 느껴졌고요. 믿어야죠. 네, 조사해보면 알겠죠. 저 오늘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자, 4522님. 종합부동산세 정부에서 갈팡질팡 종잡을 수가 없네요. 도대체 누구 믿고 살아야 돼요? 하셨고요. 4922님은 혼인신고만 하면 임대아파트 9평 월 20만 원, 애 하나 13평 월 25만 원, 애둘이면 16평 임대료 30만 원, 저출산 대책에도 해결할 수 있고 일석이조입니다. 이렇게 대안을 해주셨고 681 출산 주도 성장인데요. 이게 6814님 화통한 웃음. 이거 녹음해놔야 되겠어요. 방송 너무 좋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좋으시다니까 다행인데 저는 조금 떨리네요. 네, 오늘 YTN 라디오 생생경제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대한 내용 한문도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님과 김인만 부동산의 김인만 소장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총평을 여쭤볼게요. 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김동연 그 총리로 빙의돼서 제가 투기 억제 1번 투기 억제를 목표로 삼았다. 될까요? Yes or no? 투기 억제. No 하겠습니다. No. 네. 소장님 no. 세월이 나타날 텐데 지금은 no인데 세월 때문에 동그라미가 됩니다. 세월이 약이다. 그러니까 네. 1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문제인데 정부에서 맞습니다. 너무 조급증을 내서 지금 당장 잡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집값은 안정되고 투기도 억제될 텐데. 강제로 막 억지로 하려고 하면 부작용만 더 심해지는 거고요. 사실 규제를 이렇게 많이 안 했으면 집값이 이렇게 많이 안 올랐을 수도 있고요. 사실 사춘기 소년 같네요. 집값이. 그렇죠. 그리고 뭐 성춘향이도 변사또가 차라리 좀 지켜봐주고 공감을 해줬으면 괜찮은데 자꾸 주리를 트니까 그게 마음을 안 여는 것이거든요.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가시든지 성춘향으로 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소장님이 너무 웰로브를 하세요. 네. 그리고 정부에서는 좀 긴 호흡을 가지고 결국에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오히려 결국에는 집값이 잡히는데 지금 나오는 이런 과도한 규제들이 분명히 규제가 무겁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우습게 볼 일이 아니고요. 무거운데 사람들이 못 느낄 뿐인데 만약에 1년이나 2년 후에 집값이 안정기가 되고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이 됐을 때도 종합부동산세는 그때 또 내야 되고 그 흉내년 계속 내야 된단 말이에요. 금방 풀리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내수 경제라든지 우리나라 국가 경제 전반적으로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또 풀어줘야 된다?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너무 지금 당장만 보지 말고 이미 올랐는 집값
이 근시안적으로 하지 말고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이제는 좀 안정화 방안 결국엔 해결해 주거든요. 시간이. 시장이 스스로 잡혀줍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늦었으니까 좀 차근차근하게 좋은 대책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2번 실수요자 보호 원칙이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잘 지켜졌다? 아니다. 우리 교수님부터.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 했는데 실수요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기에 힘든 어떤 시장 상황들이 연출되다 보니까 애는 썼으나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선한 일을 분명히 했는데 결과는 선하지 않았다. 뭐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제일 슬픈 상황인데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제가 그래서 뭐 정부를 좀 믿어보고 공급대책 발표한다고 그랬잖아요. 21일 날. 그 발표 한번 보고 조금 좀 숨통이 트이는지는 뭐 추석 지나면 다 같이 가족들 앉아서 얘기하다. 이 얘기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애청자분들한테. 주택을 많이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셔가지고 좀 수익을 많이 창출한 제 주위에 아시는 그 투자 잘하시는 분들이 나는 이제 끝물이란 편이 그런지 모르지만 조금 이제 꼭지에 오른 느낌이다. 나는 좀 빠지고 좀 준비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청자분들이 조금은 그래도 좀 참조하시면 시장을 보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버블의 끝이다. 자, 실수요자 보호했다? 안 했다?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건 정부의 책임이자 의무죠. 그래서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되는데 사실 보호를 해주고 싶었으나 집값이 급등해서 실수요자는 보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뭐 집을 사고 싶은데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정부 마음과는 달리 결국 실수요자는 뭐 상당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끝물 이야기했는데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변에 친구나 지인들 중에 그동안 집을 안 사거나 집 사는데 욕했던 사람들이 집을 사면 이제 끝물징조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런 분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 친구 중에 절대 집을 안 사는 분이 있는데 지금 집을 사려고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답니다. 그래서 드디어. 나쁘게 말하면 끝물징조는 분명히 보이고 있고요. 분명히 세상에 분명한 건 차면 기울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의 과열된 상황에 도취되어서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시고요.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돈이 되면은 뭐 사면 떨어졌다가 나중에 또 오르고 하는 게 부동산입니다. 근데 오직 투기, 오직 돈만을 위해서 이렇게 시장을 교란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저는 분명히 반대 입장이고요. 정부도 좀 너무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급하게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분명히 몇 년 있으면 안정화가 될 텐데 너무 조급장 내지 말고 좀 좋은 대책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첨언 하나 드릴게요. 재건축, 재개발 좀 풀어서 용적률을 완화시켜주고 팍팍 풀어주면 공급량이 늘어나잖아요. 공급 수요 원칙에 의해서 시간이 흐르면 좀 잡히지 않나요? 그거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제 조건은 이제 공공 임대 아파트를 많이 공급해줘야겠죠. 늘어난 용적률만큼 임대 아파트를 많이 공급해줘야 공급이 많으면 되죠. 이 공급 이야기는 21일 날 발표하면 두 분을 모시고 지금 여기서 약속을 받겠습니다. 두 분을 모시고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좀 엠바고를 좀 풀어주시면 좋겠는데 저희 힘들었어요. 이거 공부하느라. 3356님께서 와 이렇게 정확하게 말할 줄 아는 두 분이 있다니 눈물 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급하게 부탁드렸고 급하게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두 분의 말씀 분석 잘 들었습니다. 한문도 교수님 그리고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YTN 라디오 생생경제 정부에서 방금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방안에 대한 내용과 분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 문자로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종부세 나도 내고 싶다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도 계세요. 정답과 함께 의견 보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3시 10분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